안녕하세요. 늘 사연만 정독하고 댓글만 달아봤었는데 제가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네요. 저는 평촌에 살고 있는 환갑을 바라보는 여자입니다. 저에게도 아주 기구한 사연이 있어요. 저는 20대에 지금의 아이 아빠를 만나 일찍이 결혼을 하였습니다. 어린 시절 친정 아빠의 외도 때문에 엄마와 아빠가 이혼하신 틈에 엄마랑만 살아서 그런지 결혼을 더 빨리 하고 싶었던 것도 있었어요. 하루라도 빨리 가정을 꾸려 안락하게 사는 것이 저의 꿈이었거든요. 아빠의 부재로 인해 어려서 속상했던 사건들이 많이 있었기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린다면 나의 자녀에게 절대 부족함을 만들어주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성인이 되었죠. 그래서 처음 저에게 잘해주는 남편을 보고 한눈에 반해 바로 결혼을 결심한 것도 있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없는 아버지의 부재를 잘 채워주는 남자였어요. 인물도 좋고 성격도 활달하며 가정 환경도 반듯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결혼을 왜 빨리 하고 싶었는진 모르겠지만 안락함을 느끼고 싶었던 것이 컸던 것 같아요. 가정이란 울타리를 잘 채우고 싶은 마음이랄까? 전 결혼을 하기 전 남자들에게 인기도 많았고 사내 연애였기 때문에 회사에서 꼭 아이 아빠를 칭하며 그 남자만을 조심하라 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우스갯소리로만 생각했어요. 그렇게 연애를 하게 되었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죠. 저희가 결혼을 한다고 회사에 발표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던 반면 난색을 표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그때는 그들의 난색이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요. 아우, 상윤 씨, 뭐가 아쉬워서 자기가 저런 남자한테 시집가? 인물값 한다니까, 용만 씨는. 내가 잘 알아서 그래. 저런 남자 만나면 피곤해. 그것도 능력이죠, 뭐. 그래도 지금 저에겐 너무 다정하고 잘해주는 남자니까요. 괜찮아요. 조언 감사합니다. 아유, 내가 진짜 상윤 씨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뭐 결혼 결정했다니까 더 이상 말은 하지 않을 건데 그래도 난 상윤 씨가 너무 아깝다. 전 사랑에 눈이 멀었던지라 귀에 들리지 않았고요. 그렇게 결혼 생활을 하고 전 자연히 일을 그만두게 되었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를 하는 일이 그때 그 말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던 거였어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부질없지만 결혼에 있어 신중하지 못했던 제가 너무나 원망스러웠죠. 그래도 결혼 덕분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을 얻게 되어 그것은 큰 기쁨이지만요. 남편은 4대 독자였기 때문에 시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어요. 그렇게 시집살이는 시작되었습니다. 혹여라도 몸이 아파도 아픈 티를 내지 않고 시부모님 밥상을 3끼 꼬박 차려야 했으며 집에선 하루 종일 쓸고 닦고 집안일에 몰두하기 바빴죠. 처음엔 그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집안일에 익숙해져 갈 때쯤 남편의 첫 번째 외도가 있었습니다. 외도 상대는 다름 아닌 어려서부터 잘 알고 지낸 동창 여성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처음이고 결혼한 지도 오래되지 않았을 때라 충격이 너무 컸어요. 슬픈 나날이었죠. 재수씨, 용만이 금미랑 그러고 그런 사이에요. 내가 재수씨한테만 살짝 말해주는 거니까 뒷조사 해봐요. 내가 말했다고는 하지 말고. 네? 아니, 그게 사실이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결혼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그럼 그전부터 만났던 여자가 있었단 말이에요? 아니요. 모르죠. 그건 그전부터 만났는지 아니면 결혼하고 시작됐는지. 동창회에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용만이가 여자를 하도 좋아해서. 남편의 동창생이 저에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제 친구도 아니고 남편 친구였는데 오죽했으면 말을 했을까 싶었죠. 일단 친구의 말만 들을 수 없으니 본격적으로 외도가 맞는지 확인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늦는다고 전화한 날 남편 회사 끝날 시간에 맞춰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역시나 남편은 나와서 집이 아닌 다른 곳으로 발길을 향했죠. 소문이 사실이 되는 순간 남편은 금미라는 여자와 여관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몸이 부들부들 떨리기도 했고 어찌해야 할지 몰라 발만 동동 굴렀네요. 당신 미친 거 아니야? 아니 어떻게 바람을 필 수가 있어? 그러고도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나 이렇게는 못 살아. 무슨 말이라도 좀 해봐. 당신이 오해한 거라니까. 그냥 어렸을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야.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 그러니까 오해 말고 나만 믿어. 왜 이렇게 시끄럽냐? 여자 목소리가 담장 넘으면 안 되는데 뭐 때문에 그러냐? 일 갔다 온 남편 붙잡고 뭘 그렇게 짱알짱알? 어머니, 아니에요. 주무세요. 당신도 이제 그만해. 난 아니라고 했어. 혼자 오해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앞서 나가지 마.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오늘 장미여관 들어가는 거 내 눈으로 똑똑히 봤는데 동창회에서도 모르는 사람이 없다며. 너 내 뒷조사했어? 와, 이거 소름 돋는 애네. 남자가 밖에서 일하다 보면 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말이 왜 이렇게 많아, 집구석에서? 아가야, 조용히 해라. 아버님 계신다. 어디 파가지를 긁어대게. 아범, 피곤할 텐데 그만하고 어서 자거라. 시부모님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제가 남편에게 뭐라고 하려고만 치면 시어머님이 시끄럽다며 말을 못하게 하셨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말이죠. 그때는 남편이 하도 아니라고 하고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고 넘어갔습니다. 명백히 여관에 들어가는 모습도 봤지만 애써 아니라는 남편의 말을 믿고야 말았죠. 그렇게 전 어리석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흐르자 시어머니는 임신을 왜 하지 않냐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하게 저와 남편 사이에는 임신이 되지 않았죠. 임신을 하면 남편도 변할 거고 다시 예전의 남편으로 돌아오겠거니 생각했어요. 그래서 병원도 찾아다니고 임신에 좋다는 약도 지어 먹어봤지만 애석하게도 임신은 쉽지 않았어요. 그때 남편이 저에게 입양을 권유했습니다. 애를 원래도 좋아하는 남편이기도 했고 제가 정부 칠 데가 아예 없어서 그랬는지 남편은 적극적으로 입양을 권유했습니다. 살림살이가 여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그리고 저희는 그렇게 보육원에 갔습니다. 시어머님도 혹시라도 아기를 입양하면 아기가 생기지 않을까 하셔서 입양을 허락해 주셨어요. 대신 입양만큼은 아들이 아닌 딸로 선택하라고 말씀하셨죠. 저희는 그렇게 아이를 입양했습니다. 5살 난 어린 여자아이였지만 그때 당시에도 똑똑했네요. 다행히 시어머님도 곧잘 예뻐해 주셨고요. 저도 남의 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제 자식처럼 키웠네요.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크다는 말이 실감되었죠. 그렇게 남편도 딸아이가 생기니 한동안 마음을 다잡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처럼 저희에게 아들이 찾아왔어요. 첫 아이를 입양하고 2년 만에 찾아온 아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은 너무 기뻐하셨고 남편과 저 또한 기뻤죠. 그리고 전 딸과 아들을 제 목숨처럼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누구 하나 남의 자식이 아닌 정말 제 자식처럼 똑같이요. 그렇게 행복에 젖어갈 때쯤 남편은 또다시 집 밖으로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재벌은 남주지 않듯이 말이죠. 정말 구제불능이었습니다.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와중 남편은 저에게 첫 번째 외도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2번째 상처를 주었어요. 이번에는 대놓고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여성의 남편이 찾아와서 집 전체를 다 깽판 쳐놨네요.
시어머님도 충격받으시고 저도 너무 놀랐어요. 도용만 나와. 네가 도용만이야?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남의 마누라를 건드려? 내가 회사 못 다니게 해줘? 어딨어? 그 남자는 집안 물건을 하나하나 깨부시며 남편을 찾았습니다. 집에 아이도 있었기 때문에 말릴 수밖에 없었죠. 저기, 제가 도용만 와이프 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니, 진정하시고 앉아서 말씀 좀 해주세요. 지금 저희도 아저씨랑 똑같은 입장이라고 생각 안 드세요? 그것들이 문제지. 왜 이 집에 와서 행패시냐고요? 애들 있는 거 안 보이세요? 당신이 와이프야? 집에서 내조를 어떻게 했길래? 남자가 밖으로 나돌아. 당신이랑 얘기할 거 없고 도용만 나와. 아니 저기 아기 아빠. 아니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나중에 나가서 얘기해요. 지금 집에서 이러지 말고. 아줌마가 도용만 모친이에요? 됐고. 난 아줌마랑 저 여자랑 얘기할 거 없고 도용만 이놈 나오라니까. 어디 숨었어? 그 남자가 집에 난리를 치는 동안 남편은 잠깐 대문 앞에 왔다가 돌아서 도망가는 모습을 발견했죠. 제가 다 수치스러웠네요. 그렇게 한참을 집에 온갖 화풀이를 하고 남자는 돌아갔어요. 그리고 해가 지고 남편이 집에 돌아왔죠. 뻔뻔 그 자체로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뭐 잠깐 오해가 있어서 그런 거니. 어머니는 신경 쓰지 마세요. 별일 아니에요. 다치신 데는 없죠? 아휴, 그래 뭐. 남자가 바깥 일 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생길 수도 있는 거지. 어미는 신경 쓰지 말아라. 너 다친 곳은 없는 게야? 서로의 안부를 묻는 모자였습니다. 저와 애들은 안중에도 없었네요. 그리고 나서 뻔뻔하게 남편은 저에게 미안하단 말조차 하지 않고 당연하다는 듯이 밥상을 내오라고만 했네요. 성격 같아선 그 밥상 자체를 엎어버리고 싶었지만 아이들 때문에 참았죠. 밥 좀 내와. 배고프다. 오늘 하루 종일 굶었더니 현기증 나. 나 밥 못 먹으면 어지러운 거 알지? 국이랑 대충 해서 내와. 나한테 할 말이 밥 달라는 거밖에 없니? 너 지금 제정신이야? 네가 그러고도 애들 아빠야? 창피하지도 않아? 그만 쨍알대라. 나 피곤해. 네가 사회생활을 아냐? 혼자 오해하고 집 찾아와서 깽판 치고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오해라고? 그럼 아까 왜 안 들어왔는데? 당신 너무한 거 아니야?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돼? 도대체 내가 왜 사는 거냐고? 정말 마음 독하게 먹고 이혼하고 싶었지만 어렸을 때 아버지의 부재가 저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는지 알았기에 아이들에게만큼은 그 아픔을 물려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들한테는 다정한 아빠였기에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하고 저는 또 한 번의 바람을 덮어야만 했습니다. 남들이 미련하다고 욕할지언정 제 아이들에게만큼은 아픔을 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모시고 살던 시어머님은 몸이 많이 노쇠하셨죠. 경증의 치매와 거동도 불편하셨어요. 오로지 어머님의 병수발은 제 몫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아이들만 예쁘게 크는 것을 보는 낙으로 병수발에 바람둥이 남편을 참았습니다. 어머님, 진지 드세요. 어머님이 좋아하는 소고기 미역국 끓였어요. 여기 어머님 좋아하시는 반찬도 있고 앉아보세요. 너도 내가 귀찮지? 빨리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지? 고양 것. 네가 내 남편을 감히 넘봐? 네가 그러고도 무사할 것 같으냐? 어머님은 종종 이렇게 사랑 구분 못하시고
치매의 모습들이 종종 나오곤 하셨죠. 차라리 말만 이렇게 하시면 참을만 했을 테지만 그때 어머님은 대소변도 못 가리시고 몸도 많이 노쇠해지셨죠. 한편으로 그렇게 짱짱하시던 어머님이 세월을 못 이겨 이렇게 쇠약해진 모습을 보니 마음도 씁쓸했고요. 내 어머니다 생각하고 모셨어요. 가끔 정신이 돌아오시면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씀도 했죠. 애미야, 미안하다. 내가 정신을 놔버려서 그동안 너만 몰라줬던 거 많이 속상했지? 네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용만이가 너에 비해 한없이 모자라더라도 이해해줘. 어미야, 미안하다. 애들이 크면 너 닮아서 아주 똑 부러질 텐데 내가 볼 수 있으려나? 아니에요, 어머니. 이렇게나마 어머니 진심 알게 돼서 너무 좋네요. 그동안 알게 모르게 저 많이 챙겨주신 거 저도 알아요. 용만이 정신 못 차리더라도 꼭 네가 이 집 잘 지켜야 한다. 내 너만 믿을 거야. 용만이만 믿다간 엄한 거한테 돈 다 갖다 바칠라. 네, 어머님. 꼭 그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어머님도 하루빨리 캐치하시고 일어나셔야죠. 저 너무 속상해요. 그러니까 캐치하셔요. 뭐? 얼른 밥 줘라. 배고파. 이 시애미를 굶길 셈이냐? 아주 나를 굶기려고 작정을 했구나. 천하의 꼬연 것. 바로 정신을 놓기도 하셨지만 진심이 아니란 걸 알기에 버틸 수 있었네요. 어머님 병간호를 6년째 하며 지낼 때 딸은 누구를 닮았는지 아주 똘똘이 성장해 주었어요. 아빠를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만큼은 다정한 사람이었기에 아빠를 잘 따르기도 했고 제 바람대로 구김살 없이 잘 자라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나를 힘들게 한다 하더라도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볼 때면 모든 고생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죠. 그리고 그렇게 어머님은 돌아가셨습니다. 6년째 병간호를 하던 밤 길고 긴 잠에서 깨지 못하셨죠. 어머님은 평소에 하셨던 말씀처럼 재산의 반은 제 이름으로, 반은 남편의 이름으로 해주셨어요. 참 감사했죠. 아마도 남편을 믿지 못하여 하셨던 걸 알지만요. 그렇게 어머님의 장례식이 시작되었고 남편의 지인이라고 한 여자분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남편의 불륜녀들과는 다른 품이 있고 우아한 여성의 느낌이었죠. 아,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시네요. 속상하시겠지만 힘내시고 빨리 슬픔 속에서 벗어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인은 남편과 눈인사를 하고 저에게 저렇게 말을 했죠. 그리곤 자리를 떠났습니다. 무언가 쎄한 느낌은 났지만 그래도 조문원 손님이니 최대한 친절하게 안내해 드렸네요. 남편은 장례식이 끝나고 어머님 상속 지분을 보고 화를 냈죠. 네가 조종했냐? 치매 엄마한테 재산의 반을 네 이름으로 하라고 엄마한테 시켰냐고? 아니면 이게 말이 되냐고? 뭐? 당신 밖으로 놔둘 동안 나 6년을 어머님 병수발 들었어. 아니, 시집살이까지 다 합치면 16년이야. 내가 이 정도도 받을 자격 안 돼? 어머님이 그러시더라. 당신 못 믿는데 그 재산 다른 여자한테 띄워줄까봐 나한테 맡기신대, 알아? 돌아가실 때까지 당신 걱정하다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제발 정신 좀 차려. 어머니 장례 끝난 지 얼마나 됐니? 창피하지도 않아? 아니, 피 섞인 내가 아니라 왜 생판 남인 너한테 지분이 가는 거냐고? 아, 진짜 어이없네. 네가 조종한 것밖에 안 되잖아. 남편은 이런 억지를 써가며 저를 들들 볶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산을 다시 포기하라는 각서를 종용했죠. 하지만 이제는 남편이 어떤 인간인지 알기에
절대 그럴 순 없었어요. 제 지분이 제 딸에게 가야 되기 때문이었죠. 혹시라도 남편에게 간다면 정말 얼마 가지 않아 다 다른 여자들에게 줄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남편을 무시한 채 지냈어요. 남편도 포기했는지 잠잠하더군요. 전 예전과 똑같은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딸이 학업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게 딸의 수험 생활을 도왔고 제가 집에서 해야 할 일을 충분히 해냈네요. 그런 마음을 딸도 알아줬는지 공부에 큰 재능을 보이기도 했어요. 엄마, 나 오늘도 전교 1등이야. 난 공부가 너무 재밌어. 확확 눈에 띄게 성적이 보이잖아. 노력한 만큼 성과가 나오는 게 너무 좋아. 아휴, 고마워. 엄마는 유빈이가 이렇게 잘 자라준 것도 모자라서 훌륭하게 크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다. 엄마 인생을 보상받는 것 같아. 아빠 때문에 속상하지. 아빠가 엄마 이런 마음을 잘 알아주면 좋을 텐데. 어떻게 모든 게 다 완벽하겠어. 안 그래? 그래도 엄마한테는 내가 있잖아. 그러니까 너무 슬프게 생각 말고 나를 보고 버텨. 알겠지? 내가 꼭 엄마 희망이 되어줄게. 속 깊은 딸의 언행에 감동을 받았고 그래도 남편을 참고 살았던 보상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가슴에는 뜨거운 눈물이 흘렀죠. 딸이 수험생이다 보니 오히려 딸에게 집중할 수 있어 남편의 집착은 조금 넣어두었어요. 딸은 무사히 수험 생활을 마치고 원하던 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어요. 자그마치 의대에 합격했답니다. 둘째는 공부를 잘하진 않지만 착하게 자라주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날, 전 남편에게 이혼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것도 거의 일주일 만에 들어와서 한다는 소리가 이혼해달라는 소리였죠.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기대하는 것을 내려놓은 지가 옛날이었지만 막상 이혼 통보를 들으니 서럽고 마음이 사무치더군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혼 통보를 하는 건지 그동안 애들 키우고 살림하고 병든 시어머니 수발에 북받쳐 올랐어요. 이혼해. 어차피 오래전부터 알았잖아. 이제 유빈이도 대학에 갔으니까 더 이상 이렇게 살기 싫다. 나도 사랑하는 여자랑 살고 싶어. 당신 제정신이야? 유빈이 대학 갈 날만을 기다린 거야 지금? 이혼 통보하려고? 이번엔 누구니? 내가 도대체 당신한테 뭘 잘못했길래 나한테 이러는 거야? 나 당신 만나서 지금까지 시부모 모시고 애 키우고 당신 뒷바라지하고 이런 나한테 왜 그래? 유성이는 그럼 유성이 아직 학생이야. 한참 사춘기 오면 아빠가 얼마나 필요하겠어. 그런데도 그러고 싶어? 불쌍하지도 않니? 미안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나도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어. 그냥 놔주라 놔줘. 유빈이랑 유성이한테는 내가 알아서 설명할게. 뭐? 네 인생? 그럼 나는 그동안 내 인생 없어서 너희 집에 희생하고 살았는 줄 아니? 진짜 뻔뻔하기도 짝이 없지. 이번엔 어떤 여자야? 잠깐 스쳐가는 바람이 아니었나 보지? 그래, 너 마음대로 해. 살림을 차리든 나가 살든 이혼은 못 해줘 내가. 누구 좋으라고 이혼이야? 너희들이 평생 동거인으로 살아봐 어디. 당장 짐 싸서 나가. 아무 말 안 할게. 대신 이혼은 꿈도 꾸지 마. 그렇게 전 남편과 별거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성격으로 1, 2년 정도 만나다 헤어질 것 같았지만 그 시간은 오래 갔어요. 간간히 이혼해달라고 전화가 와서 남편은 빌었지만 절대 해주지 않았네요. 누군가는 저보고 미련하다, 아집 있다, 그냥 놔주고 너 인생 살아라 했지만 이혼 도장은 찍어주지 않았어요. 그 여자가 평생 남편의 동거녀로 살길 바랐거든요. 그렇게 남남으로 지내면서 아이들은 바깥에서 남편을 종종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빠의 부재를 알려주고 싶지 않았기에 바깥에서 만남은 항상 허용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아들도 장성하고 딸은 의대를 졸업하여 의사가 되었습니다. 뿌듯했어요. 남편 복은 없어도 자식 복이 훌륭하니 이걸로 되었다 싶었죠. 그렇게 슬픔을 애써 기쁨으로 포장하고 살고 있을 때 딸아이는 이제 곧 결혼을 하겠다고 남자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딸아이가 장성해서 결혼하겠다고 남자친구를 데리고 온 모습을 보니 어려서 키웠던 가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군요. 너무 마음이 이상하고 한편으론 너무 좋았습니다. 딸아이의 남편 될 사람은 듬직하고 딸아이를 살뜰히 챙겨주는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딸아이와 말하는 것이 서로 존중해주고 있다고 느껴 좋았네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유빈이 남자친구예요. 말씀 많이 들었는데 유빈이가 어머님을 많이 닮았어요. 아유, 그래요? 우리 유빈이 미인인데 그 말 들으니까 너무 영광인데. 추운데 얼른 들어와요. 밖에 서 있지 말고. 엄마, 성준 씨 얼마나 다정다감한데 내가 말했지?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있으니까 너무 좋다. 그렇게 인사는 잘 치렀고 딸은 본격적인 결혼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애도 2년 정도 했으니 얼른 결혼을 하여 외국으로 공부를 하러 가고 싶다고 말했죠. 사위 될 사람도 의사였거든요. 딸의 결혼을 도우면서 남편도 만났네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아주 어이가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딸의 상견례 날 서둘러 차에서 내리려고 하는 그때 밖에서 남편과 불륜녀가 상견례장으로 들어가고 있었지 뭐예요. 순간 너무 당황했죠.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뒤따라 들어가 보니 이미 사이 될 사람 부모님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더군요. 딸과 사이는 그날 조금 늦게 도착하여 부모님끼리 만나고 있었답니다. 제가 너무 놀라 식당을 빠져나오자 멀리서 딸이 걸어오더군요. 그리고 딸도 어처구니 없어 했죠. 엄마, 왜 안 들어가? 안 추워? 아마 어머님, 아버님 와 계실 건데. 난 조금 늦는다고 말씀드렸거든. 아빠 와 있지? 아니, 그게... 네 아빠가 글쎄 같이 사는 여자를 데리고 들어가서 내가 너무 당황해서 나왔어. 혹시라도 사돈들은 모르실 거 아니야. 안 그래? 아휴, 미안하다. 엄마가 이러려고 한 게 아닌데. 네 아빠 진짜 어쩜 좋으니, 유빈아? 뭐? 아빠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됐어. 엄마, 집에 가자. 내가 어머님, 아버님한테 다 말씀드릴게. 요즘 별거가 흠도 아니고 내 잘못도 아니잖아, 안 그래? 그냥 엄마는 그런 줄 알아. 나도 아빠 지금 너무 보기 싫네. 그냥 가자. 딸은 제 손을 이끌고 상견례장을 벗어났습니다. 사위에게는 딸이 급히 배탈이 나서 오던 중에 병원에 갔다고 전하였고 저는 급히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정말 이가 부득부득 갈렸어요. 끝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지 그 자리가 어느 자리라고 그러는 건지 따져 물었죠. 당신 미친 거 아니야? 그 자리가 어느 자리라고 불륜녀를 데리고 가. 유빈이 오늘 그 모습 보고 바로 뛰쳐나왔어, 알아? 당신이 그러고도 사람이야? 넌 진짜 구제불능이야. 나이를 처먹나 안 먹나 어쩜 그리 똑같니? 너를 만난 게 내 인생의 최악이야. 그러니까 깔끔히 이혼해줬으면 좋잖아. 그리고 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함부로 불륜녀 취급이야? 너보다 훨씬 많이 배우고 얼마나 똑똑한 여자인데 의사라고 네가 그렇게 말을 해 감히? 어쨌든 난 혼주석에 내 여자 앉힐 거니까 네 마음대로 해. 네가 엄마라고 나타나 보던지. 그 여자도
그렇게 하자고 하지? 둘 다 제정신이 아니구나. 한 명이라도 덜 미쳐야지. 하긴 둘 다 미쳤으니 지금 그러고 살고 있겠지만. 남편은 제가 이혼을 안 해준 것이 분하여 이렇게 작정을 하고 저를 골탕 먹인 것이었어요.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유빈아, 그냥 엄마는 결혼식에 참석만 할게. 혹시라도 엄마 아빠 때문에 네가 시어른한테 결혼도 가기 전에 안 좋은 모습 보이면 어떡하니? 결혼식 끝나고 아빠랑 단판 지을 거야. 일단은 그냥 이렇게 하자, 어? 엄마도 너무 속상해. 엄마, 진짜 바보야? 그 혼주 자리가 어떤 의미인지 몰라? 나 5살 때 입양해줘서 엄마가 나 이렇게 이쁘고 훌륭하게 키워줬는데 어떻게 그런 자리를 그 더러운 불륜녀한테 앉으라고 할 수 있어? 엄마는 그런 말이 쉽게 나와? 그러니까 맨날 당하고 살지. 전 딸을 계속 구슬렸어요. 혹여나 딸이 책 잡힐까봐 시어른들한테는 절대 말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자고 했네요. 그렇게 어이가 없는 상황들이 지나가고 딸의 결혼식이 되었죠. 정말 억울하고 분노가 치솟았지만 딸의 결혼식을 참석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이 시작되고 혼주석에는 잘난 불륜 남녀 한 쌍이 앉아 있었죠. 이가 갈렸어요. 그렇게 불륜녀가 엄마 행세를 하고 딸이 입장하는 순간 불륜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일어나서 입장하는 딸의 얼굴을 살피기 시작했죠. 그리고 딸의 손목에 있는 특이한 큰 점 3개를 확인하고 옆에 있던 남편에게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그 목소리가 하객석에 있는 저희에게까지 다 들릴 정도로 말이죠. 아니, 정말 당신 딸이에요? 당신 딸 맞아요? 수연이 아니야? 수연이 맞지? 이제야 찾는구나. 그리고 너무 잘 컸어. 이 말만을 남기고 졸도를 하였어요. 거의 발작 수준으로요. 장례는 아수라장이 되었고 의무팀이 와서 불륜녀를 실어갔죠. 일단 혼주가 부재 상태긴 하지만 식은 하객들도 있으니 이어서 진행하게 되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간단히 인사말을 한 채 제 딸과 사이는 결혼식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전 의무팀에 가서 그 여자의 얼굴을 확인하러 갔죠. 그리고 드디어 봤어요. 남편은 그 여자 옆에서 언제 깨어나기만을 기다리며 손붙잡고 있더군요. 아주 꼴사나웠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보니 그 여자더군요. 그 여자는 저희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조문객으로 왔던 여자였습니다. 생각보다 남편과 오래된 사이였네요. 정말 뻔뻔했죠. 당신이 유빈 아빠랑 사는 그 여자군요. 어떻게 당신 내 딸 혼주석에 앉으려고 해? 미친 거 아니야? 하긴 안 미쳤으면 이러고 살고 있지도 않았지. 이혼 안 해줬다고 시위하는 거야 지금? 그랬다고 한 번뿐인 내 딸 인생을 망치려 들어? 너 내가 가만 안 둬. 당신 딸 김수연 맞아요? 혹시 성육보육원에서 입양했나요? 난 딱 알아볼 수 있었어. 아니, 고마워요. 우리 딸 키워줘서. 뭔 소리야? 내 남편이 그래? 입양했다고? 그래, 우리 유빈이 입양한 딸이지만 한 번도 입양했다고 생각해 본 적 없는 내 친딸이야. 그런 내 딸 결혼식을 네가 감히 망쳤다고 알아? 너랑 도영만 용서 안 해. 내가 네 병원 문 닫게 해줄 거야. 알겠어? 아유, 제 딸이에요. 유빈이, 아니, 수연이. 사실 제가 낳은 제 친딸이요. 오늘 손목에 점 보고 확신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만나는지. 너무 살기 어려워서 잠깐 맡겼어요, 수연이. 근데 그 사이에 입양 갔다고 하더라고요. 말도 안 됐죠. 그 길로 전 남편과 이혼하고
딸 하나 찾겠다고 열심히 살았네요. 그러다 유빈 아빠도 만난 거고요. 죄송해요. 제 딸 너무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유빈이가 그토록 자기가 찾아 헤맨 자기 딸이란 말이야? 아, 어떻게 이런 일이? 믿을 수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불륜녀가 버린 딸이 제가 입양한 딸이었다니요. 믿기 힘든 말이었네요. 이런 우연도 있다니. 이제 와서 달라지는 건 없어. 유빈이가 알면 어떨 것 같아? 너는 나락으로 떨어져도 할 말 없는 거 알지? 자기 친엄마란 사람이 그동안 자기 버리고 불륜 저지르면서 살아왔다는 거 알게 되면 얼마나 소름 끼치겠어. 자업자득이야. 이 나쁜 것들아. 더러운 것들. 와장창 뒤에 부캐가 가방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며 울부짖는 딸이 서 있었어요. 저를 챙기러 데리러 온 딸이 다 듣고 말았죠.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친엄마라니. 내가 잘못 들은 거 맞지? 내 친엄마가 저딴 여자일 리 없잖아. 거짓말 치지 마. 아니라고 해. 아, 유빈아. 그게 얼른 나가자. 엄마가 천천히 설명해 줄게. 상종할 필요도 없어. 어? 좋은 날 웃어야지. 내 딸, 우리 유빈이. 그래, 내 친엄마는 엄마잖아. 저딴 여자일 리 없잖아. 저렇게 더럽고 인간 쓰레기에다가 뻔뻔할 리가 없지. 안 그래? 수연아. 아니, 유빈아. 미안하다. 그땐 너무 살기 어려워서 그랬어. 엄마가 금방 너 찾으러 갔어. 아니, 평생 찾았어. 닥쳐. 그 더러운 입으로 내 이름 올리지 마. 아빠랑 엄마랑 이혼시키려고 당신이 내 혼수석에 앉고 우리 엄마 골탕 먹인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나한테 친엄마는 지금 우리 엄마니까 다신 나 찾지 마. 그리고 아빠도 나 볼 생각 마요. 둘 다 잘 먹고 잘 살아 그냥. 이제 우리 엄마 내가 챙길 거고 유성이도 내가 책임질 거니까 이제 우리 찾지 마세요. 더러운 사람들. 상종 못할 인간들. 딸의 말이 끝나자마자 의무실에 있던 꽃병의 물을 상간녀와 남편에게 쏟아 부어 버렸어요. 그리고 꽃으로 사람을 때리지 말라 했지만 물을 부은 순간 이성을 잃었습니다. 꽃으로 사정없이 상간녀와 남편을 팼네요. 그렇게 패고 나니 정신이 들더군요. 상간녀는 자기 잘못을 이제서야 알았는지 가만히 맞고만 있었고 남편은 왜 때리냐고 그 와중에도 상간녀를 감쌌고요. 그리고 끝으로 딸은 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전 너무 미안해서 오열했어요. 그리고 딸에게 아픈 시련을 준 것 같아 너무 죄스러웠죠. 미안해, 우리 딸. 엄마가 다 잘못이다. 혹시 마음에 상처 남은 거 아니지? 아니, 상처 남았겠지. 엄마 아빠가 너무 모자란 사람이야. 엄마가 왜 미안해? 그 더러운 여자가 미안해해야지. 아빠도 똑같아. 엄마,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요. 나 이제야 속이 후련해. 시어른들한테도 다 말할 거야. 솔직히 좀 무서웠어. 가뜩이나 입양했는데 아빠 엄마까지 이혼한 집에 콩가루 같은 느낌이어서. 근데 엄마가 양보하겠다고 했을 때 솔직히 내심 좋았다? 나 참 나쁘지. 내가 시부모에게 잘 보이기 급급해서 이제 다 말하고 홀가분히 살래. 그리고 엄마는 누가 뭐래도 영원한 내 엄마야, 평생. 그러니까 우리 이제 행복하게 우리만을 위해 살자. 딸의 말을 듣고 눈물이 너무 났습니다. 그동안 뭘 위해 살아온 건지 정말 제 자신이 어리석었죠. 딸의 말을 듣고 결심했고요. 그래서 지금은 남편과 이혼 상태입니다. 재산은 이미 시어머님이 저에게 남겨준 재산이 많았기에 충분했고요. 불륜녀한테 상간녀 소송으로 위자료도 받았죠.
상간녀도 딸아이를 만나고 싶었는지 남편과 정리를 한 모양이더군요. 하지만 딸아이는 상간녀와 만나주지 않고 접근금지 신청을 했고요. 남편 또한 마찬가지로 말이죠. 길고도 질긴 인연, 딸 덕분에 청산하게 됐네요. 애초에 이게 맞는 것이었지만 무엇 때문에 놓지 못하였는지 참. 가끔 딸 생각을 하면 가슴이 아프지만 딸의 이야기를 듣고도 딸을 진심으로 아껴주시는 시댁어른들과 사위를 보면 한편으론 가슴이 놓이기도 하고요. 그 불륜녀들에게 최고의 복수는 아마 자식의 외면 아닐까 합니다. 남편도 자식에게만큼은 끔찍했지만 아들 또한 이 얘기를 듣고 아빠랑 더 이상 만나지 않네요. 언젠간 돌아오리라 믿었지만 이 믿음이 어리석다는 것을 늦게나마 깨달았죠. 지금은 모든 걸 훌훌 털어버리고 우리 딸 아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가끔 딸아이가 낳은 손주 녀석들을 보는 맛에 행복하게 살고 있죠. 사연을 읽다가 제 사연 또한 어디에 내놔도 뒤처지지 않아서 생각난 김에 써보았는데 재밌으셨나요? 추운 겨울 옷 따뜻이 입으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에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매번 사연만 읽다가 제 이야기도 들려드리면 어떨까 싶어 사연을 씁니다. 제 인생에서 30대는 힘겨웠던 것들만 생각나네요. 물론 지금은 많이 좋아져 이런 글도 쓸 수 있게 되었지만요. 저는 가난한 집의 딸로 태어나 어려서부터 갖은 알바를 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대학교도 제때 가지 못하였어요. 20대 중후반까지 계속 아르바이트만 하다가 이대로는 삶이 더 이상 나아지지 않겠다고 판단하여 늦은 나이에 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학비가 걱정이었지만 아르바이트와 장학금으로 어떻게든 버텨보자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여전히 저는 대학교 시절에도 마찬가지로 학교가 끝나면 저녁엔 고깃집으로 달려가 불판을 닦으며 하루하루 생활비를 벌어야 했어요. 그렇게 아르바이트와 학업으로 하루를 바쁘게 살아가던 와중에 저에게 백마탄 왕자님이 등장했어요. 그 사람은 바로 고깃집을 운영하고 계시던 사장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처음엔 저를 안쓰러워 도와주는 줄 알았어요. 제가 불판을 닦으려고 하면 미리 다 닦아놓는 등 저의 일을 많이 덜어주었죠.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니 저조차도 좋은 감정이 싹틀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저희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는 저의 열심히 사는 모습에 마음이 갔다고 했어요. 다른 여자들이랑은 다르게 부지런하고 내 앞가림을 헤쳐나가는 게 멋있어 보인다고도 했죠. 그동안의 고생을 누군가 알아주길 바란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말해주니 너무 고마웠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물론 사장님 몰래 연애가 시작되었죠. 고깃집 사장님 또한 여자인 몸으로 홀로 아들을 키워낸 분이셨어요. 고깃집 말고도 여관도 운영하고 계셨죠. 젊은 나이에 고생하여 자수성가 하셨죠. 사장님 눈을 피해 연애를 했을 땐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연애를 하던 도중 임신을 하였습니다. 임신을 하자 남자친구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안면몰수를 했고요. 처음엔 제가 좋다고 했던 사람도 임신을 하니 부담스러워졌는지 연락을 점차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전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아이를 꼭 낳고 싶었거든요. 저기 사장님, 드릴 말씀 있습니다. 일단 먼저 청심환 하나 드시고 들어주세요. 사실 그동안 제가 민국 오빠랑 만나고 있었어요. 뭐? 근데 그 얘기를 지금 나한테 하는 이유가 뭐야? 아니, 뭐 어쩌라고? 나한테 얘기하는 거냐? 아주 웃기네, 얘. 얌전한 고양이가 먼저 부뚜막에 올라간다더니 조용조용 일 열심히 해서 기특하다 생각했더니
뒤에서 남의 아들을 꼬시고 있었어? 무슨 말씀을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실 제 뱃속에 민국 오빠 아이가 있어요. 민국 오빠가 연락이 안 돼요. 아이고, 기막혀. 지금 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냐? 네가 어떻게 했길래 애를 배? 난 인정 못한다. 아니, 민국이 데리고 와. 사장님은 부정하셨어요. 너무 처참했죠. 사랑했지만 아이를 가졌다는 말에 연락이 되지 않는 남자친구와 그 모습을 보고 저만 비난하는 사장님을 보니 아이한테 너무 미안했네요. 우여곡절 끝에 남자친구는 연락이 닿았어요. 그동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연락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였죠. 속상해서 그 앞에서 엉엉 울었네요. 남자친구는 그런 모습에 마음이 약해졌죠. 어떻게 오빠가 그럴 수 있어? 애는 나 혼자만 가졌어? 오빠 애잖아. 나 이미 사장님한테도 말씀드렸어. 그러니까 책임져. 뭐? 엄마한테 말했다고? 엄마 혈압 있는데 그걸 말하면 어떡해? 말을 해도 내가 말하지. 너도 참 대단하다. 그럼 어떡해. 오빠는 연락도 안 되지. 애기는 커가지. 나 혼자 뭘 어떡하냐고. 당연히 사장님한테 말씀드려야지, 안 그래?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나랑 결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너 아직 학교도 졸업 안 했잖아. 현실적으로 생각해. 애기가 더 소중해. 아이 꼭 지키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자. 아이한텐 아빠가 있어야 하잖아. 내가 잘할게. 아이를 위해서 남자친구에게 애원했습니다. 결국 남자친구는 울며 겨자먹기로 결혼을 승낙했죠. 남자친구가 결혼을 하겠다 하니 사장님은 한참을 반대하다 결국 허락해 주셨습니다. 축복받는 결혼은 아니었지만 앞으로 내가 잘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며 아이만 생각하자라고 되뇌었죠. 그리고 결혼식 전 어머님은 홀로 고생해서 키운 아들 예단은 빵빵하게 받아야겠다며 저를 압박하셨어요. 뻔히 못 사는 며느리지만 빚이라도 내서 혼수를 해오라고 압박하기 시작하였죠. 남자친구도 마찬가지였고요. 내가 30에 혼자 돼서 우리 아들 하나만 보고 이 나이 됐고 살아왔는데 이 정도도 못 바라냐? 아들 하나 있는데 이 정도는 네가 당연히 해와야지, 안 그러냐? 빚을 내거든 니네 친정집을 팔든 이건 혼수 리스트다. 이대로 하나도 빼지 말고 준비해라. 야, 내가 말했지? 우리 엄마 엄청 고생했다고. 당연히 이 정도는 해와야 되는 거야. 알아서 준비해와. 우리 엄마 실망시키지 말고. 어머님, 제가 이걸 어떻게 준비하나요? 저희 집 사정 뻔히 아시면서 너무하세요. 예단은 조금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지금 미찌는 결혼을 시키는데 이런 것까지 포기해야 하겠냐? 너는 어쩜 그렇게 뻔뻔하니? 준비가 안 되면 결혼은 없다. 시어머님과 남편은 막무가내였습니다. 전 결국 엄마께 이 사실을 말씀드렸죠. 엄마는 하나밖에 없는 딸 시집 가기도 전에 혼수 때문에 퇴짜 맞을까봐 무리하게 빚을 내줬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어머님이 원하는 혼수 리스트를 전부 준비해 주셨죠. 엄마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런 걸 준비해줘. 우리 집 뻔히 형편 아는데 어떻게 준비한 거야? 내가 알아본다니까. 결혼 전부터 책 잡히면 되니? 엄마가 너 결혼 전에 하나도 해준 것도 없는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넌 아무 생각 말고 시집 가서 잘 살아. 싸우지 말고 시어머니 잘 모시고, 알겠지? 엄마는 너 잘 사는 거 하나면 돼. 그러니까 아무 신경 쓰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 엄마, 너무 미안해. 내가 엄마 기대에 미치지 못해서 보란듯이 취업해서 엄마 호강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진짜 미안해.
눈물이 주르륵 흘렀죠. 친정 엄마에게 불효를 끼친 것만 같아 죄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악 물었죠. 보란 듯이 잘 살 거라고. 제가 혼수를 해오자 시어머니는 많이 놀라셨어요. 아마 혼수를 못 해오면 그 구실로 저를 쫓아내실 생각이었는데 떡하니 혼수를 해오자 또 그거대로 비아냥거리셨습니다. 물론 남편도 마찬가지였고요. 마음 같아선 결혼을 파토내고 싶었지만 아이 때문에 참았네요. 하나밖에 없는 아기, 아빠 없는 아이 만들어주고 싶지 않아서 이악 물고 참았습니다.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착각했죠. 니네 집 어떻게 이걸 다 준비했니? 너네 엄마 무리한 거 아니냐? 나중에 그 핑계로 우리 아들한테 기대면 곤란하다. 저희 엄마가 마지막으로 해준 제 선물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어렵게 해주셨으니까요. 저 정말 어머님께 잘하고 싶어요. 아이고 참 웃긴다. 뒤통수 때려놓고 이제 와서 잘하고 싶다. 너는 애초에 내 뒤통수를 치면 안 됐어. 내가 그것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이가 갈린다. 결혼하면 학교는 갈 생각도 말어. 너도 이 집에 보탬이 돼야 하지 않겠냐. 놀고 먹을 생각은 추어도 말아라. 어머님은 이렇게 못 박으셨죠. 전 그렇게 시댁에서 외면받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날도 마찬가지로 남편은 저에게 온갖 구박을 쏟아냈고요. 그래도 뱃속에 있는 아이 하나만을 생각하며 버텨냈네요. 우리 아이한테 훌륭한 울타리를 만들어줘야겠다라는 생각 하나로 결혼까지 할 수 있었죠. 결혼을 하고 제 인생도 달라졌어요. 아침, 점심엔 여관 카운터, 저녁엔 고깃집,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냈죠. 시어머님은 사지가 멀쩡하니 무조건 일을 하라고 했고요. 남편은 한량처럼 어머님이 벌어놓은 돈을 있는 족족 꺼내 쓰기 바빴고요. 남편 때문이라도 저는 더 열심히 일만 했네요. 구박은 늘 제가 받았지만요. 네 남편이 자꾸 밖으로 도는 것도 다 너 때문이다. 안 사람이 제대로 들어와야 남자가 일이 잘 풀리는 법인데 너 만나고 우리 아들이 되는 일이 없다. 에휴, 내가 어떻게든 뜯어 말렸어야 했는데 집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하는데 에휴 속 터져. 어머니, 오빠는 원래부터 그랬어요. 일은 안 하고 늘 바깥에만 다니고 어머님이 오빠한테 돈을 해주지 마세요. 어디 못 가게. 뭐야? 남자가 그럼 돈 한 푼 없이 다니는 꼴이 말이 되냐? 너는 어쩜 그렇게 생각이 없니? 독한 것. 말하는 거 봐라 아주. 네가 그러니까 애비가 집구석에 정을 못 붙이지. 뱃속의 애가 너 안 닮아야 할 텐데. 그것도 참 걱정이다. 너 닮을까봐 무서워 아주. 시간이 흘러 뱃속에 아기가 태어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10달 동안 품은 아기가 세상 밖에 나오는 날이 되었죠. 하지만 그날도 저는 혼자 배 아파서 119를 불러 아이를 낳아야 했죠. 아이를 낳고 정신 차려보니 제 옆엔 친정 엄마만이 계셨죠. 아이고 우리 딸 너무 고생 많았다. 너 또 닮은 딸이다. 얼마나 예쁜지 몰라. 이서방은 아직 안 온 거야? 마누라가 고생하는데. 아, 그이 바쁜 거 엄마도 알잖아. 갑작스레 병원 오게 되어서 연락을 못했지 뭐야. 엄마가 이해해. 그리고 이서방이 얼마나 나한테 끔찍이 잘해주는데 알잖아 엄마도. 그래도 딸 낳고 보니까 세상 엄마한테 더 고맙고 미안하고 그러네. 에이그 이거 사. 이제 알았어? 세상 그 어느 목숨보다도 바꿀 수 없는 게 자식이다. 알겠지? 예쁘게 키워. 엄마는 그게 다야. 엄마. 너무 고마워. 그리고 지금까지 나 이렇게 키워준 것도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꼭 효도할게, 엄마.
그렇게 산부인과에는 저와 엄마 둘뿐이었어요. 시어머님은 가게 일로 바쁘셔서 못 온다는 핑계를 대었고 남편은 정말 코빼기도 안 비쳤네요. 어느덧 많은 걸 포기하고 살아서 그렇게 충격은 아니었습니다. 내 새끼만 부족한 거 없이 잘 키우자였네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이는 6살이 되었어요. 6살이 되는 동안 저는 여관, 고깃집, 집 이렇게만 반복하고 살았네요. 실질적으로 여관, 고깃집, 집 이렇게 반복해야만 어머님이 생활비를 주셨기 때문에 일을 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틈만 나면 놀러 나가길 바빴고요. 아이가 먹고 싶다는 거, 입고 싶은 것은 다 해주고 싶었기에 몸이 부서져라 이랬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건 늘 무시였죠. 야, 돈 없냐? 너 어제 엄마한테 돈 받았잖아. 30만 원 줘봐. 나가야 되는데 돈이 모자라네. 돈 어딨어? 이리 줘. 무슨 돈? 네가 나가서 돈 벌어와. 아침부터 밤까지 뼈 빠지게 고생하는데 너 나한테 10원 한 장 맡겨놨어? 어디서 돈을 달래? 뭐? 너 이게 이제 신랑이 지 바보로 보이나? 얼른 안 내놔? 나 빨리 나가야 돼. 얼른 줘라. 나 폭발하기 전에. 뭐가 이리 시끄러워? 넌 한 사람이 돼서 꼭 집에서 큰 소리 내야겠냐? 에휴, 번 데도 없고. 뭐가 문제냐 오늘은? 어? 어머님이 신경 쓸 일 아니에요. 저희 부부 문제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불쑥불쑥 안방문 여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머님. 뭐야? 아주 이게 시애미를 지 아래로 보는구나.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고. 아주 이게 눈에 뵈는 게 없지? 아주 정말 기가 막혀서. 숨이 막혀 살 수가 없었어요. 정말 딸아이가 아니었다면 내가 왜 사는가 싶을 정도로 시어머님의 정서적 학대와 남편의 외면에 하루하루 말라가고 있었죠. 그러던 중 남편의 낌새가 보통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무렵이었어요. 항상 친구들 좋아하고 그저 술 좋아하는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는 집에 안 들어오는 일이 잦았습니다. 늘 밖으로만 돌아도 집에 꼬박꼬박 들어오는 남편이었는데 이상했죠. 외모에 부쩍 신경을 쓰고 외박이라뇨. 하루는 그를 미행했어요. 역시나 여자를 만나더군요. 누가 봐도 한참 어린 것 같은 여자였어요. 정말 청천벽력이었죠. 성실하지는 않아도 아이한테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않아서 그동안 참고 살았는데 이젠 바람까지 폈어요. 제 인생이 정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의 바람을 확인한 후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어요. 넌 어디 갔다 오는데 이제 오냐? 할 일이 태산인데 여관도 비우고 아주 보게 켜웠지? 이젠 뺀질대기까지 하는 거냐? 어머님, 그만 좀 하세요. 제가 무슨 이 집의 노예예요? 제가 왜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는데요, 왜? 전 전리한 시간, 1시간도 못 쓰나요? 아범은 아침부터 놀러 나가서 저녁까지 안 들어오는데 집안 가정을 나무래야지. 만만한 게 저죠? 네? 너랑 애비랑 같냐? 어딜 비교해? 남자는 자고로 길을 피고 살아야 돼. 어쩜 그렇게 옹졸하냐? 그래서 너만 일하는 게 그렇게 불만이야? 아주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만. 너 같은 거 안 만났음 애비는 더 잘 됐을 거야. 애를 발목 삼아 주저앉혀 놓고. 제가 아범을 주저앉혔다고요? 너무하시네요, 정말. 어머님은 그냥 제가 싫으신 거죠? 이제라도 제가 나가주길 바라시겠죠. 아주 잘하는구나. 애만 아니었어도 진작에 시집을 오긴 어딜 와. 아주 분수를 모르고 설치는 꼴이란 못 봐주겠다. 그렇게 어머님에게 한바탕 한 소리를 듣고 전 다시 고깃집에 가서 고기를 구웠어요.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이젠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구분지어야겠다고 생각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죠.
결혼 생활 7년 동안 노회살이와 최저임금도 못 받아가며 노동한 대가, 그리고 남편의 외도, 시어머님의 폭언, 이제 증거를 수집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와 저희 딸을 위해서라도요. 그리고 다음날 변호사 사무실에 찾아갔어요. 변호사님은 그러더군요. 일단 그동안 일한 것과 통장에 정산받은 내용들을 토대로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남편의 외도 증거만 잡으면 된다고요. 시모의 폭언도 덤으로요. 그동안 제가 안 보일 때마다 문자로 폭언한 내용들은 많았기 때문에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핸드폰 문자 내용, 그 여자를 만나는 거 모두 다 증거를 제출했어요. 이걸로는 도저히 분이 안 풀리더군요. 저는 천천히 시어머님의 재산을 제 이름으로 해놓기 시작했습니다. 건물을 사면 어머님은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재산세를 많이 내셨어요. 재산세를 내지 않기 위해 빼돌린 건물은 제 이름으로 해두었죠. 남편 이름으로도 여러 개 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큰 건물은 아니었고 지방에 있는 조그만 건물이었어요. 그 건물을 제 앞으로 돌려놓고 이혼 준비를 했죠. 모든 증거를 변호사에게 제출하고 저는 딸과 함께 집을 나왔습니다. 말도 섞고 싶지 않았어요. 예, 넌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니? 아니, 고깃집에 안 가고 지금 너 어디서 뭐하니? 일은 해야 할 거 아니야? 연락도 안 되고. 저 이제 안 들어가요. 그리고 유진이도 제가 데리고 있으니 걱정 마세요. 어머님이 그렇게 노래를 부르던 이혼합니다. 아이고, 너 말 바꾸지 마라. 이혼? 네가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아? 배운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 게 어디서? 걱정해 주셔서 감사하네요. 아범한텐 그 여자랑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그리고 위자료 준비하라고 전해주세요. 끊을게요. 전화를 끊고 몇 년의 묵은 감정들을 보상받기라도 한 것처럼 속이 뻥 뚫렸습니다. 진작 이혼할 걸, 진작 더 똑똑히 굴 걸. 남편은 언젠가 바뀌겠지. 시어머니도 언젠간 알아주겠지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틴 제 자신이 미련스러웠습니다. 일이 쉬웠던 일인데 이제 딸을 데리고 똑똑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리고 하루빨리 일을 할 수 있게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결론은 저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친권, 양육권, 모조리 다 제가 가지고 올 수 있었죠. 시어머니와 남편은 길길이 날뛰었죠. 법정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제가 고생한 세월이 모든 돈으로 다 보상되는 건 아니었지만 시어머니와 남편이 저에게 억울해하는 모습을 보니 속이 뻥 뚫렸습니다. 시모와 남편은 말했죠. 너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네가 이러려고 우리 집에 시집 왔지? 진작에 이렇게 뜯어내려고? 악랄한 것.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애로 발목 잡길래 불쌍해서 결혼해줬더니 이제 와서 우리 뒤통수를 쳐? 네가 감히? 너 내가 가만히 있나 봐. 네가 잘 살 줄 알아? 마음대로 하세요, 다들. 너는 그 새파랗게 어린애랑 잘해봐. 내가 빠져준다는데 왜 이렇게 길길이 날뛰니? 네가 원하던 거잖아. 그리고 어머님, 건물 감사해요. 제 세월 이걸로 퉁쳤다고 생각할게요. 그나마 건물이라도 있어서 우리 유진이랑 새로 시작할 수 있네요. 그냥 이것 또한 위자료라고 생각하세요. 아셨어요? 내가 당해온 세월에 비하면 이 정도도 감사할 줄 알아야지. 뻔뻔하기는. 전 그 길 끝에 자리를 떠났죠. 그리고 제 이름으로 된 건물 1층에 조그마하게 카페를 차렸습니다. 이제 싱글맘으로 딸아이와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에 뭐라도 해야 됐죠. 다행히 3층짜리 건물엔 모든 가게가 들어서 딸과 엄마 그리고 저 이렇게 세 식구는 마음 편히 살 수 있었어요. 제 이혼의 엄마는 마음을 많이 아파하셨지만
그동안의 세월을 짐작이라도 하듯 엄마는 저를 감싸 안아주셨죠. 그렇게 길목이 좋은 자리는 아니었지만 오다 가다 단골도 생기고 가게도 자리를 잡아갈 때쯤 제 이혼 상담을 도와주신 변호사님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전 그때 너무 감사했던 마음으로 커피를 대접했죠. 어머, 변호사님 아니세요? 저 기억하시죠? 덕분에 지금은 자리 잡고 잘 살고 있네요. 오늘 커피는 제가 대접할게요. 안녕하세요. 아, 제 사무실을 이 근처로 이전했거든요. 와, 반갑네요. 그렇지 않아도 잘 지내시나 궁금했는데, 잘 지내시고 계신 것 같아 마음이 좋네요. 커피 감사합니다. 커피 냄새가 너무 좋네요. 맛있으면 제가 소문내 드려야겠어요. 저야 그래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뭐. 그래도 그럭저럭 잘 지내고 있어요. 변호사님 덕분이에요. 종종 들르세요. 그렇게 인연은 참 신기하구나 하고 기분 좋은 아침이었네요. 시어머니는 중간중간 전화와 문자로 폭언을 하시며 건물 반환 소송을 할 거다라며 협박을 일삼았지만 개의치 않았어요. 법적으로 저에게 위해를 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딸도 이사간 곳에서 안정을 찾고 저 역시도 끔찍한 곳에서 벗어나니 마음의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간간히 남편은 카페에 찾아와 행패를 부렸지만 그때뿐이었죠. 그렇게 딸아이는 제품에서 초등학교도 들어갔습니다. 아빠는 없었지만 밝게 자라주는 딸을 보고 있으니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가게에 출근 도장 찍듯이 커피를 사러 와준 덕분에 인연이 남다른 변호사님과 재혼을 하였어요. 첫 결혼은 실패로 끝났지만 두 번째 결혼은 달랐습니다. 저처럼 이혼을 한번 경험해본 남자라 그런지 가정의 소중함 또한 저와 같았어요. 제 딸도 본인 딸처럼 아껴주었고 무엇보다 엄마에게 잘하는 사이였어요. 첫 결혼에서 느껴보지도 못한 시어머님의 따뜻한 사랑도 처음 받아봤네요. 전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아 하루하루 감사했답니다. 너무 고마워. 자기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우리 유진이도 친자식처럼 예뻐해줘서 고맙고 우리 엄마도 친어머니처럼 생각해줘서 고마워. 내 이 세상의 고생은 자기를 만나기 위해 고생한 것 같아. 너무 좋다. 이 행복이 안 끝났으면 좋겠어. 나야말로 마찬가지야. 자기는 충분히 사랑받을 만해. 그동안 고생도 많이 했고, 이젠 편하게 지내자. 카페도 쉬엄쉬엄 해. 그렇게 행복한 나날만을 보낼 것 같던 일상에 전 남편이 찾아와 제 일상을 무너뜨리기 일쑤였죠. 하지만 이런 것을 지금의 남편에게 얘기하지는 못했어요. 나 하나만 스트레스 받으면 될 것을 괜히 지금의 남편까지 스트레스 받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야, 네가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거, 네가 잘나서 그러는 거 같지? 지금 네가 우리 엄마 건물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는 거 평생 갈 줄 아냐? 내가 너만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아, 알아? 유진이가 날 만나기 싫어한다고? 네가 중간에서 이간질 한 건 아니야? 직원들 보는데 왜 이래? 얼른 나가. 당신 자꾸 이러면 경찰 부를 거야. 알겠어? 그리고 건물 얘기는 법적으로 하라고. 유진이한테 얼마나 아빠에 대한 기억이 없으면 널 보기 싫어하겠니? 이제 와서 애 핑계로 찾아오지 마. 왜? 그 젊은 애랑은 잘 안 됐나 보지? 그 얘기가 왜 나오냐? 그게 다 네 오해에 비롯된 망상이라니까. 아, 됐고. 이 건물 세라도 내가 받아야겠으니까 네가 받는 세 나한테 절반이라도 내. 그러면 이렇게 찾아오는 일은 없을 거야. 알겠어? 다음 달부터 내 통장으로 계좌 이체해라. 미치려면 곱게 미쳐야지. 인생의 패배자. 할 일 없어서 이곳저곳 기웃거리기나 하고 한심하다. 유진이 보기 창피하지도 않니? 네가 날 이렇게 만들었잖아.
누가 뒤통수 치래? 갈 데 없는 걸 걷어줬더니 고만 줄 모르고 건물에 위자료에 이대로 머물러나? 그리고 나가버렸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었죠. 깡패가 따로 없는 그의 모습을 보고 나가는 길목에 굵은 소금 한 바가지 부었네요. 그렇게 전 남편의 행포가 잊어갈 때쯤 이번에는 전시모와 전 남편이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아침에 회사원들이 커피를 많이 사 먹었던 날이어서 조금은 바쁜 하루였죠. 대뜸 카페에 오더니 커피 2잔을 시켜놓고 자리에 앉았어요. 여긴 뭐가 맛있니? 커피 2잔만 내오거라. 우리도 손님이니까 커피 정도야 팔 수 있잖니? 얼른 가져오렴. 따뜻한 걸로. 네? 지금 커피 드시러 여기 오셨을 리는 없고 또 무슨 일이세요? 이제 문자로 협박하는 것도 모자라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매야? 넌 손님을 이렇게 대하냐? 참나, 아주 사장이 갑이구나. 여기서 소란 피우고 싶지 않으니까 어여 내와. 속이 부글부글 끓었지만 일단 보는 눈들도 있고 커피 2잔을 시켰으니 직원에게 커피를 내어달라 부탁하고 전 빵을 굽고 있었죠. 그렇게 다른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 전 남편 자리 쪽에서 철푸덕거리는 굉음이 굉장히 크게 들려왔어요. 아이고, 나 죽겠다. 아유, 꼼짝할 수가 없네. 아니, 어쩜 이리 가게가 미끄러워? 아니, 물이라도 일부러 뿌린 게야? 아이고, 허리야. 허리 못 쓰겠네. 가뜩이나 디스크까지 있는데. 큰일이네. 허리 아파. 여기요. 저희 좀 이렇게 줘요. 직원들은 놀라서 전시모와 전 남편을 일으켰죠. 하지만 일어난 뒤 그들의 입에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넘어졌는데 저것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쳐다만 보는 거 봐라. 아이고 무서워라 독한 것. 아니 괜찮으세요? 넘어질 곳이 아닌데 왜 2분 다 넘어지신 거예요?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왜 저희 가게에 오셔서. 뭐라고? 참나 됐고. 아이고 따 죽겠다. 지금 아파 죽겠으니까 일단 칠일비 명목으로 합의금이나 얼른 줘. 안 그러면 너희 가게 문 못 열게 할 거다. 너 내가 못할 것 같지? 어디 이렇게 미끄럽게 바닥을 해놓고 지금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해? 동네 장사 소문이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문 닫게 해주마. 얼른 119 불러요 아가씨. 아이고 나 죽어. 꼼짝도 할 수 없네. 가뜩이나 허리도 아픈데. 뭐라고요? 전혀 미끄럽지도 않은 바닥이고요. 어떻게 넘어졌는지 모르겠지만 CCTV 보면 알겠죠. 진정하세요. 그래서 네 잘못은 아예 없다는 거야? 네가 바닥을 이런 걸로 깔았으니까 사람이 넘어지지. 이걸 보고 우리 잘못이라고? 넌 태도부터가 글러먹었어. 합의금으로 엄마 1,000만 원, 나 1,000만 원, 2,000만 원 당장 보내. 안 그러면 가게 문 닫을 줄 알아. 뭐?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아, 이러려고 너네 엄마까지 모시고 왔구나. 왜? 돈이 궁하니? 진짜 구질구질하다. 월세 반만 달라고 하는 것도 모자라. 지금 이제 몸 팔아서 돈을 달라? 너 진짜 바닥이구나. 아니, 그 엄마의 그 아들이다. 정말 구질구질해. 뭐? 넌 말 다 했어? 어디 이게 주둥이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다 찌꺼려? 예전에는 찍소리도 못하던 것이 이젠 눈에 패는 게 없구나. 유진이 생각해서 이 정도로 넘어가려 했더니 안 되겠네. 아주 본때를 보여줘야지. 배운 것도 없는 것이 고깃집 불판이나 뒤집던 주제에 카페 사장? 가당치도 않지. 우리 뒤통수 치고 네가 무사히 살 수 있을 것 같아? 어림없어. 지금 그러는 당신은요. 7년을 종살이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행복하게 사는 것도 배 아픈가요?
그러니까 당신 아들이 안 풀리는 거야. 둘 다 마음심보가 그따구니까 알아? 마음대로 하세요. 신고를 하던 병원을 가시던 내가 옛날에 그 여자로 보여? 이렇게 씩씩거리고 화를 내자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은 손님들이 듣던 말던 떠나가라 합의금을 뜯어내려고 했어요. 당장 내놔. 네 주머니에서 돈 나올 때까지 나 여기서 꼼짝도 안 할 줄 알아. 어디 누가 이기나 보자고. 들어눕자 아들아. 뭐 하는 겁니까 지금? 합의금이라고 했어요? 참나, 꼴값도 유분수지. 내가 변호사입니다. 당신들 이거 업무 방해죄인 거 몰라? 커피를 마시러 들어왔던 남편이 마침 이 모습을 보고 자신의 명함통을 던지며 그 집구석에게 말을 하였죠. 아주 통쾌했어요. 뭐? 변호사라고? 아유, 참 웃겨. 지금 내가 이렇게 아픈데 그럼 여기서 책임이 없다는 거야? 당신 변호사 맞아? 변호사 맞아요. 여기서 넘어진 사람도 한 명도 없고요. CCTV 먼저 판독해 보시죠. 2장 1,000만 원이라니? 이런 날강도 같은? 현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죠. 그러곤 조목조목 법에 대해 반박하며 그들에게 엄하게 말을 하니 전시모와 전 남편은 당황했는지 말을 버벅였습니다. 저에게 이러는 거 자체가 업무 방해죄에 해당된다고 남편은 따지듯이 말했죠. 너무 든든했습니다. 이제 그만 가주세요. 정말 업무 방해죄로 고소하기 전에 넘어진 사안은 진단서 끊어오세요. 병원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저희 남편 변호사예요. 법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그쪽도 변호사 대동해서 변호사끼리 얘기하는 걸로 하죠. 이렇게 보는 것도 불편하네요. 어머님이랑 저 사람 다신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 제발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변호사 등에 업었다고? 아주 기세 등등해. 너, 내가 가만히 있나 봐라. 아주 누구 덕에 밥 먹고 사는데 지금? 현 남편이 변호사라 이거지? 그래서 지금 그렇게 떵떵거렸구나? 너 내가 가만둘 줄 알아? 유진이라도 뺏을 거야. 미쳤어? 당신이 유진이 입에 올릴 자격이나 있어? 애 언제 한번 안아줘라도 봤어? 어디 마음대로 할 테면 해봐. 그렇게 되나? 아유, 억울해. 이 건물, 이 재산 다 내 건데 왜 하필 그때 저 독한 것 이름으로 해가지고 내가 억울해가지고. 어머니, 권선징악이죠.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 그렇게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제라도 똑바로 마음 고쳐먹고 사세요. 그러고 전 시어머니와 전 남편은 씩씩거리며 나갔어요. 직원들 보기에도 창피했지만 남편 보기에 제일 미안했네요. 왜 나한테 진작 얘기 안 했어? 종종 와서 당신 괴롭힌 거야? 얼마나 힘들었어? 나한테 얘기하지. 법적으로 할 수 있는데. 당신 이렇게 신경 쓰게 하고 싶지 않았어. 고마워. 나 정말 당신 안 만났으면 어찌 쓸랬나 몰라. 정말 너무 든든하다. 지금의 남편 덕분에 전 남편과 전 시어머니는 이젠 가게에 오지 않으세요. 물론 문자, 협박이나 전화 폭언도 멈추셨고요. 본인들도 법률 상담을 받아보고 나서 승소가 나지 않을 걸 알았는지 포기했는지 연락이 안 옵니다. 진작에 이렇게 법으로 저도 협박할 걸이라고 생각했네요. 건물과 관리비를 뜯어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젠 하다 치료비 목적으로 돈을 뜯어내려고 하다니 살면서 많이 느꼈던 인성이지만 역시나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인성이었죠. 길고 긴 싸움 끝에 이제서야 전 남편과는 완전히 앙래를 끊었고요. 지금은 현재의 삶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30대는 억울한 것 투성이었고 늘 당하기만 하는 답답한 인생이었는데요. 그것을 지금은 탈피하고 최대한 현명하게 살아가려고 하네요.
완벽할 순 없지만 지금은 제 딸과 현 남편 그리고 현 시댁에서 좋은 감정만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날 보상이라도 받는 것처럼요. 여러분들도 늘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면서 제 글을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편과 결혼한 이후 지금까지 희생하면서 살아왔지만 저희 부부의 결말은 결국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좋게 생각해 보려 해도 도저히 남편의 행동이 이해가 되지도 않고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유를 들어봐도 납득이 되지 않더군요. 평범하게 살아오던 저희 가정에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진 건 남편이 떨어뜨린 물건 하나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남편은 잦은 출장에 일이 하도 바빠서 얼굴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았었는데 오래간만에 시간이 돼서 같이 외식을 하러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주문하는 음식이 막 나오고 있을 때 남편 서류 가방 속에 있던 핸드폰에 전화가 울리길래 가방 속에 있던 핸드폰을 꺼냈는데 그 순간 제 발밑으로 선물 포장이 되어 있는 손가락만한 상자 하나가 굴러 떨어졌어요. 그걸 본 저는 저에게 주려고 준비한 깜짝 선물인 줄 알고 주워드는 순간 남편이 제 손에 들려있던 물건을 보곤 화들짝 놀라더니 당황한 얼굴로 낚아채 다시 가방 속에 집어넣더라고요. 그리곤 일 때문에 전화통화 좀 하고 오겠다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에게 줄 선물이 아니었다면 그냥 달라고 하면 되는 건데 들키면 안 될 물건을 제가 보기라도 한 것처럼 행동하는 남편의 모습이 더 의심스럽게 만들었어요. 거기에 더해 잠깐 통화하고 오겠다던 남편은 음식이 전부 식어가는데도 식당에 들어올 생각을 전혀 하지 않더라고요. 오래간만에 외식이라 최대한 참고 넘어가려 했는데 저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없는 것 같아 기분이 상했었죠. 남편은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 전화는 계속 통화 중이라 그냥 저 혼자 먹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한 30분 정도의 시간이 지나니 그제야 눈치 보면서 식당 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아, 많이 기다렸어? 나도 통화를 일찍 끊고 싶었는데 일적인 대화라 좀 오래 걸렸네. 그래도 맛있게 먹었지? 나는 다시 급한 일 때문에 회사로 가봐야 할 것 같은데 당신 혼자 집으로 갈 수 있지? 그래도 서로 얼굴 마주보고 분위기라도 즐긴 게 어디야. 나가면서 결제는 내가 하고 갈 테니까 조심히 들어가. 지금 어딜 가겠다는 거야? 당장 자리에 앉지 못해? 당신은 내가 우스워? 아무리 일이 바빠도 그렇지. 오래간만에 만든 자리인 걸 알면서 나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없네. 맛있게 먹었냐고? 너 같으면 이런 상황에 목구멍으로 들어간 음식들이 맛있었겠니? 버리기 아까우니까 혼자 겨우 먹고 있었던 거 아니겠어? 그리고 좀 전에 떨어뜨린 물건이 뭐길래 화들짝 놀라면서 내 손이 아플 정도로 낚아챈 건데? 지금 당장 해명하지 못하면 나갈 생각 하지도 마. 지금 내 기분이 어떤 줄 알아? 아, 그거 별거 아니야. 이번에 출장 갈 때 결과가 좋아야 하니까 뇌물 같은 거지. 별로 의미 있는 물건도 아니라서 신경 안 써도 돼. 혼자 음식 먹어서 기분이 많이 안 좋았구나. 일이 많이 바쁜 걸 어쩌겠어. 오늘은 그냥 집에 들어가고 저녁에 같이 술이나 한잔 하던지 아니면 나중에 다시 계획해보자. 내 입장도 이해해줘야지. 무슨 이해? 우리가 시간이 많은 것도 아니고 몇 달 만에 외식하러 나왔는데 꼭 이런 식으로 일정을 망쳐야 돼? 지금까지 당신이랑 살면서 계속 이해만 해주면서 살아왔어. 도대체 너는 나랑 같이 살고 싶긴 한 거야? 이럴 거면 외식하자는 얘기도 하지 마. 이런 삶을 살 바엔 차라리 나도 그냥 미국 들어가서 사는 게 낫겠다. 나는 뭐 이러고 싶었겠어? 일 때문에 그런 건데 당신이 이해를 못 해주면 어떡해? 나도 웬만해선 받지 않으려 했는데 이번 전화는 안 받으면 안 될 정도로 중요한 전화라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 내가 도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족 먹고 살아야 하니까 힘들게 일하고 있는데 꼭 그렇게 말을 해야 돼? 당신이랑 나는 정말 안 맞는 것 같아. 나도 이제 지치고
차라리 혼자 사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네. 지금까지 가족을 위해 땀 흘리면서 열심히 살아온 나한테 고작 한다는 얘기가 이런 것밖에 없어? 남편이 되려 더 큰 목소리로 언성을 높이면서 화를 냈는데 그런 행동들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남편을 이해하려 해봤지만 저에게 변명만 늘어놓기만 하는 것 같아 더 괘씸했어요. 하루 이틀 산 것도 아니고 큰 소리치는 남편의 얼굴에서 현재의 상황을 피하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저에게 거짓말을 할 때면 꼭 드러나는 얼굴 표정과 말투들이 있는데 떨어뜨린 물건에 대해 얘기했을 때 상당히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되려 더 큰 목소리로 화를 내면서 급하게 자리를 회피하려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있던 물건은 제가 봤을 때 사이즈가 립스틱 같더라고요. 아무리 업무 차원에서 샀다고 하지만 상대가 여자고 립스틱을 선물해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남편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를 조금이라도 생각해줬더라면 늦어도 집에 들어왔겠지만 관계를 회복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걸 알았을 땐 서운하고 실망스러웠어요. 제가 더 화가 났던 건 레스토랑에서 얼굴을 붉히면서 싸운 이후 전화도 안 받고 문자는 당연히 답장도 없었을 뿐더러 그 후로 집에 일주일 만에 들어왔어요. 그런 행동을 봤을 때 제가 느낄 수 있었던 건 더 이상 남편과 함께 하는 시간들이 무의미하다는 거였고 저 말고 다른 여자가 생겼다는 걸 확실하게 직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무엇을 위해 살아왔나 싶더라고요. 그래도 서로 마음이 맞아 결혼해서 이쁜 딸 하나 잘 키워왔고 성공해서 미국 IT 기업에 취직까지 한 대견한 딸을 보며 지금까지 인생의 행복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이런 모든 삶들이 남편의 행동 하나로 한순간에 무너져 내려 버렸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짐은 왜 챙겨? 나랑 먼저 대화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일주일 만에 집에 들어와 놓고 내 얼굴은 아예 볼 생각도 없네? 장기 출장이야. 지금 많이 늦어서 시간 없으니까 말 시키지 마. 어차피 당신이랑 나는 살 만큼 살았잖아. 각자 인생 알아서 살면 되지. 너나 나나 부족한 것도 없잖아. 1시간 내로 기차 타야 되니까 나에 대해 신경 끄고 나 출장 다녀오면 우리 관계 다시 생각해봐야 될 거야. 나는 이미 당신에 대한 마음 정리한 상태야. 그러니까 지금 그 말은 나랑 이혼을 하자는 얘기네? 살 만큼 살았으니까 지긋지긋해서 이혼하겠다는 거잖아. 도대체 그동안 나를 뭘로 생각한 거야? 지금까지 희생만 하고 살아온 나였는데 조금도 불쌍한 감정이 들지가 않아? 우리 딸한테는 뭐라고 그러게? 애비로서 창피하지도 않아? 걔가 받을 상처는 생각 안 해봤어? 잘못한 게 있으면 인정을 하고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지금처럼 막 나가면 뭐 어쩌자는 거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내가 평소에 알던 당신 맞는 거지? 괜히 관계 핑계 대지 말고 솔직하게 얘기해. 나 말고 다른 여자 생겼지? 남자가 되게 분위기가 바뀌고 배우자를 차갑게 대하는 행동들을 하면 100이면 100 다른 여자가 생긴 거라더라. 그래서 지금 관계 정리하자는 말까지 나온 거 아니야. 다른 여자랑 그렇게 살림 차리고 싶어? 말을 못하는 거 보니까 만든 것 같네. 그게 아니라면 이런 식으로 매몰차게 행동할 수가 없지. 레스토랑에서부터 수상 쩍더니 확실하게 여자가 생긴 게 맞네. 언제부터야?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네가 원하는 이혼 해줄 테니까 속일 생각하지 말고 그냥 털어놔. 우리가 함께 살아온 시간이 몇 년인데 눈빛만 봐도 웬만한 건 다 알 수 있거든? 내 말 무시하지 말고 대답하라니까. 이혼해 주겠다는데도 왜 말을 못해? 내 몸에 손대지 마. 당신이랑 말도 섞고 싶지 않아. 당신도 나에 대한 마음이 이미 떠난 건 맞잖아. 레스토랑에서 꼭 그런 식으로 말을 했어야 돼? 내가 업무적인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얘기하면 좋게 넘어가면 되지.
상황을 꼭 그렇게 만들었어야 됐냐고? 불쌍해 보여서 밥 한 끼 같이 먹어주려고 데리고 나와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아주 남편을 개똥으로 하네. 내가 좋게 해주니까 만만해 보여? 나 출장 다녀오면 서류에 도장 찍을 거니까 준비나 하고 있어. 남편은 캐리어에 짐을 대충 싸고 집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저한테 마지막 말을 뱉은 한마디가 귀에 꽂히는 순간 모든 감정들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어요. 일주일간 연락이 없었던 건 본인이었으면서 되려 큰 소리 치는 모습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었던 건 특이한 버릇 하나가 있어서 바로 알 수가 있었어요. 평소 대화할 때는 눈도 잘 마주치면서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데 본인이 저한테 무언가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제 눈을 똑바로 못 보고 계속 회피하는 행동을 자기 자신도 모르게 나타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버릇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한테 다른 여자가 생겼냐고 다시 물어봤을 때 제 눈을 회피하면서 말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정신 나간 여자가 가정에 있는 남자를 건드렸는지 알아야 할 것 같아 지갑만 챙겨 남편의 뒤를 따랐습니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기차역이었고 시계를 보면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지 한자리에 멈춰서선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어요. 저는 들키지 않으려고 마스크와 모자를 푹 눌러쓴 뒤 멀리에서 남편의 동태를 살피고 있었는데 잠시 뒤 충격적인 장면이 눈에 들어왔어요. 멀리에서 제 또래로 보이는 한껏 꾸민 한 여자가 남자에게 다가와 팔짱을 끼는데 그 옆에 제 딸과 비슷한 또래의 여자도 함께 있었어요. 눈앞에 펼쳐진 상황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저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남편 놈과 두 모녀의 행동들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사진으로 증거물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온몸이 떨려왔고 제 눈에 펼쳐진 충격적인 광경을 도저히 믿을 수 없었는데 남편의 얼굴은 저를 대할 때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남편과 옆에 있던 모녀의 머리채를 잡아 버리고 싶었지만 두 번은 없을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모든 걸 확실히 해야 했어요. 기차표를 끄는 남편과 같은 목적지의 표를 끄는 뒤 기차에 올라탔는데 남편과 함께 올라탄 여자와의 대화를 뒷칸에 앉아 듣게 되었고 기가 막힌 두 연놈들의 계획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다 한다고 했으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우리는 몸만 들어가면 되는 거지? 내가 지금까지 버티고 살아온 게 자기를 만나려고 그랬던 거 아니겠어? 나야말로 함께 해줘서 고맙지. 당신이랑 내가 미국에서 처음 만났을 때 주고받았던 눈빛을 아직까지 잊을 수가 없다니까. 당신과 마주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운명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어. 하필 그곳에서 같은 국적 사람을 만날지 누가 알았겠어. 그래서 내가 먼저 연락처를 건네줬잖아. 당신은 나에 대한 감정이 없을 줄 알았는데 연락이 왔을 때 얼마나 놀랬는지 알아? 에휴, 나도 아직 시집 안 간 딸이 있으니까 신중할 수밖에 없었는데 자기가 나한테 연락처를 건네주면서 내 손을 잡았잖아. 그 채취를 한국에 와서도 잊지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다시 연락했던 거고 아주 잘한 선택이었지 뭐. 자기가 나랑 내 딸을 친자식처럼 챙겨주고 사랑해줘서 믿고 따라가기로 결정을 했던 건데 지금 상황이 많이 안 좋아? 원래 헤어짐이 쉽진 않지만 그렇다고 자기가 이혼 안 해주면 어쩔 건데? 당신이랑 만나기 전에 집에서 한바탕 하고 왔어. 아마 집사람도 마음이 오늘로써 완전히 접혔을 거야. 서류에 도장만 찍으면 남인데 뭐하러 미련을 둬? 앞으로 남은 인생 당신과 나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 18억 정도 되거든? 내가 집사람과 이혼하고 당신이 내 정식 부인이 되는 순간 당신 이름으로 명의 이전해 줄게.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나만 믿고 기다려주면 돼. 우리 민영이한테 불안해하고 있는 엄마 앞으로 잘 좀 챙겨달라는 의미에서 아저씨가 용돈 좀 줄까? 민영이가 엄마와의 관계를 허락해줘서 좋은 관계로까지 발전할 수 있게 해줬는데 이 정도는 줘야지. 오늘 여행이 즐거웠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이런 시간 자주 보낼 테니 잘 살아보자. 어머, 이 돈 제가 받아도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야? 500만 원이나 되는데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니에요? 이 돈 금액이 너무 커서 받지 못할 것 같아요. 괜찮아.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나 돈 쓸 만큼은 충분히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부족하면 또 얘기해. 앞으로 민영이는 내 딸인데 이 정도는 당연하게 해줘야지. 나는 자기를 만난 게 축복인 것 같아. 그동안 정말 힘들게 살아왔었는데 앞으로는 나도 행복해지고 싶어. 우리 평생 함께 할 수 있는 거지? 아, 당연하지. 조만간 좋은 소식 들려줄 테니까 힘들더라도 그때까지만 참고 있어봐. 지금 살고 있는 집 둘이 살기에 불편한 건 없지? 남편과 상간녀가 나눴던 대화의 내용을 바로 뒷칸에서 듣게 된 순간 하늘이 무너져 내려앉았습니다.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일을 크게 벌여놓을 거라곤 정말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핸드폰의 녹음 기능을 켜둔 채 쥐고 있던 제 손이 떨려왔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는데 핸드폰에 전화가 울려 급하게 화장실로 달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남편의 대책 없는 행동에 충격을 받아 딸이 미국에서 집에 온다는 걸 깜빡하고 있던 거였죠. 딸과 통화를 하기 위해 심호흡을 한번 하고 전화를 받았지만 딸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참아왔던 눈물이 왈칵 쏟아져 버렸습니다. 딸은 제가 오열을 하는 목소리에 많이 불안했는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는 말에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딸에게도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지만 딸도 이 사실을 결국 알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한번 눈물을 쏟아내니 어느 정도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있었고 딸에게 제가 겪은 모든 사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미국에서 잠깐 돌아온 딸에게 이런 안 좋은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지만 계속 숨기는 것도 아닌 것 같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제 딸도 처음엔 많이 놀란 듯 보였으나 침착하게 제가 현재 겪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증거물을 남긴 뒤 일단 집으로 오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딸과의 통화를 끝낸 뒤 다시 자리로 돌아와 앉았는데 누가 봐도 남편과 상간녀 모녀는 가족이나 다름없었어요. 웃음이 끊이지 않았고 남편은 그 여자와 함께하는 게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달리는 기차 안에서 반대편 칸에 있는 남편은 상간녀와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고 반대편 칸에 있던 저는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 계속해서 눈물을 쏟아내고 있었는데 그동안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살아온 내 희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바로 앞에서 지켜보게 되니 더는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남편과 상간녀의 웃음소리를 더는 듣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증거물만 가지고 조용히 집으로 와서 딸과 함께 해결 방법을 찾자는 말을 듣지 않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앞뒤 가리지 않고 상간녀의 머리채를 순식간에 잡아버렸습니다. 갑작스런 상황에 상간녀 딸은 비명을 질렀고 제가 나타날 거라곤 예상을 하지 못했던 남편은 잠깐 동안 당황한 모습을 보이더니 제가 상간녀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버리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났는지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저를 강하게 밀쳐버렸어요. 남편의 힘에 주저앉아버린 저는 다시 상간녀에게 달려들려고 했는데 넘어지면서 발목이 삐끗했는지 일어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상간녀는 저에게 정신 나간 년이라면서 제 얼굴에 침을 뱉었고 상간녀 딸은 자기 엄마 머리채를 잡았다고 분노해서는 제 머리채를 잡아 쥐어 뜯었습니다. 상간녀 모녀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데도 남편은 이런 저를
그냥 바라만 보고 있더라고요. 순식간에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뒤 남편이 하는 말은 더 충격이었습니다. 상간녀와 그 딸에게 분이 다 풀렸냐면서 다음 역에서 내리자며 짐을 챙겨주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다시 한번 말할게. 내가 갈 때까지 이혼 서류 준비하고 지금 이 상황 위자료 소송할 거지? 그에 따른 위자료 내가 줄 테니까 얘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최대한 좋게 끝내는 게 좋을 거야. 결국 결과는 이혼 서류에 도장 찍는 건데 서로 더 안 좋은 걸 봐서 뭐 하겠어? 여기는 어떻게 쫓아왔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뒤나 캐고 다니는 그런 여자인 줄 정말 꿈에도 몰랐다. 도대체 언제까지 나한테 실망을 안겨줄 거야? 이제 없는 정도 떨어져서 미련 없이 끝낼 수 있겠어? 설마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지금까지 내 모든 걸 당신한테 쏟아 부었는데 결국 돌아오는 게 이런 거야? 오늘로써 확실하게 마음을 접을 순 있었지만 그래도 이건 아니지. 18억짜리 그 집을 전현한테 주겠다고? 내가 두 눈 뜨고 살아있는데 그 꼴을 볼 것 같니? 어디서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짓거려? 절대로 그렇게는 안 되지. 그 집이 너 혼자 읽어낸 거라 생각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법대로 할 거고 너랑 전현들 추락시킬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전현을 내 집에 들일 바에는 불질러 버리는 게 좋겠네. 나도 한번 눈이 뒤집히면 배는 게 없는 사람이야. 너 사람 잘못 건드렸어. 지금 당장 가서 모든 걸 태워버려야겠네. 어머머머, 저 여자 정말 미쳤나 봐. 아니 18억짜리 아파트를 불질러 버리겠대. 자기야, 말려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여자 지금 눈에 뵈는 게 없어 보이는데? 미쳐서 날뛰는 사람 말을 믿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위자료나 챙겨줄 테니까 그만 추태 부리고 우리 관계 정리하는 걸로 해. 더 안 좋은 모습 보여봤자 상처받게 더 받아. 저는 남편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은 채 힘겹게 자리에서 일어나 다음 역에서 내렸습니다. 남편과 상간모녀는 집이 불타버릴까봐 불안했는지 저를 뒤따라와 말리는데 남편의 손을 뿌리친 뒤 쫄뚝거리면서 기차역에서 나가려는 순간 남편이 저를 돌려 세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뺨을 올려치길래 저도 있는 힘껏 남편의 뺨을 올려차 버렸습니다. 그렇게 몇 번이나 서로의 뺨을 주고받게 되자 조금의 미안함은 있었는지 손을 멈추더라고요. 제 얼굴만한 손으로 남편에게 뺨을 맞았기 때문에 한쪽 볼이 퉁퉁 부은 상태로 눈물을 흘리면서 노려보고 있자 남편은 손을 내렸습니다. 좋게 해결보자고 저에게 부탁했지만 이미 그 말을 들어주기에는 제가 받은 상처가 너무 컸어요. 저는 있는 힘껏 남편의 뺨에 손을 한 번 더 올린 뒤 뒤를 돌아 택시에 올라탄 뒤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편과 상간모녀는 제가 정상이 아니라는 걸 알곤 많이 불안했는지 택시를 타고 제 뒤를 따라오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달려 다시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남편이 두 모녀와 급하게 뒤따라 들어와 제가 아무 짓도 하지 못하게 말리기 시작했고 비명을 지르면서 남편의 뺨을 뿌리치려 하자 저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진짜? 이런다고 네가 얻는 게 뭐야? 어차피 우리 관계 끝났는데 그냥 좋게 갈라서면 되지. 수지한테는 상처 안 받게 당신이 잘 설명할 거 아니야?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나도 좋게 해결해 줄 수 없어. 한 번만 더 이상한 짓 하면 그냥 몸만 나가게 할 줄 알아? 이 아파트 가격이 얼마인지 몰라서 그래? 전 재산이 아파트에 들어가 있는 걸 알면서 왜 일을 더 안 좋게 만들어? 위자료 받고 좋게 해결 보자고. 그래도 그동안 함께 해온 세월이 있기 때문에 배려 많이 해주는 거야. 자기야, 한 푼도 주지 마. 저런 년한테 주는 돈이 아깝다. 나랑 민영이가 먹고 살기에도 부족한데 뭐하러 돈을 쥐어줘? 제정신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정신병원에 보내버려. 야, 너 때문에 오늘 일정 다 망쳤잖아. 즐거운 여행길이 될 수 있었는데 뭘 확인할 게 있다고 따라와서
이런 사다를 만들어? 저런 아줌마랑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새아빠가 우리 엄마 만나길 천만 다행이네. 더 살았다간 새아빠도 정신이 이상해졌을 거야. 이왕 이렇게 된 거 당장 내쳐버리고 현관문 비밀번호 바꿔버려요. 저런 아줌마는 무슨 돌발 행동을 할지 모른다니까. 괜히 피해봐서 좋을 거 없잖아요. 연병들하고 자빠졌네. 아빠라는 게 가정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지. 바람을 피우고 있어? 내가 저런 사람을 지금까지 아빠라고 인정해주고 있었다는 게 정말 부끄럽다. 당신들이 하는 짓들 내가 전부 다 촬영해놨으니까 모든 건 법정에서 증거물로 활용이 될 거고 경찰이 올 때까지 절대로 나가지 못할 줄 알아. 좀 전에 엄마가 아빠랑 저 쓰레기 같은 년들이랑 같이 있는 사진을 나한테 보내줬거든? 그런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서 엄마한테 몇 장의 사진을 더 요구했는데 여기서 만나게 될 줄 꿈에도 몰랐네. 미국에서 도망쳐 한국 오면 평생 두 발 뻗고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냐? 지금 미국에서 너희들한테 수배령 때린 건 알고는 있냐? 이대로 미국에 잡혀 들어가면 평생 세상 구경 못하고 감옥에서 썩겠지? 이 정도 얘기했으면 대충 무슨 말 하는지 알지? 너희들을 어떻게 잡아 쳐놓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알아서 두 발로 기어 들어왔네. 우리 엄마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고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 방에서 달려나온 딸의 말을 듣자마자 상간모녀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며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갑작스러운 반전에 당황한 저는 무슨 상황인지 딸에게 물어봤는데 충격 반전의 진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상간모녀는 미국에서 돈이 좀 있는 가정의 남자를 건드렸다가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였어요. 그 남자는 한국 국적의 남자였고 아내는 미국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국인은 제 딸과 회사에서 같이 일을 하는 동료였어요. 상간녀 딸이 그 남자가 돈이 많다는 걸 알고 접근을 했는데 뛰어난 언변과 한국 여자라서 말도 잘 통하다 보니 가정에 있는 남자의 마음을 쉽게 빼앗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어느 정도 깊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상간녀 딸이 배우자에게 바람 피우는 사실을 알리겠다며 가정을 깨버리겠다고 협박을 하면서 돈을 요구했고 가정을 깨고 싶지 않았던 남자는 상간녀 딸에게 돈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꽤 여러 남자들에게 접근을 해서 돈을 뜯어내다가 제 딸의 동료 직원이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였고 한바탕 난리가 났었는데 상간녀의 딸이 홧김에 집에 불을 질러버린 뒤 한국으로 도망을 친 거였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저희 부부가 딸을 보기 위해 미국에 갔고 상간녀가 남편과 눈이 맞았던 거였죠. 한국으로 도망온 상간모녀는 숨을 곳이 필요해 남편이 건넨 연락처로 연락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또 다른 만남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딸과 함께 일하던 동료 직원의 아이들은 크게 다치지 않았지만 배우자였던 남자는 아이들과 자기 마누라를 지키려다가 불길에 휩싸여 빠져나오지 못하는 불행한 일을 맞이하게 된 거였어요. 상간녀 딸이 도망쳐 나오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혀 있었고 수배를 했지만 몽타주만 알고 있을 뿐 찾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상간모녀를 찾게 됐던 겁니다. 두 모녀는 미국에서 절대로 처벌받지 않겠다고 난리를 치며 집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제 딸은 두 모녀를 나가지 못하게 발길질을 하며 막아섰어요. 남편은 전혀 예상치 못한 말들을 들어서 충격에 빠진 상황이었죠. 상간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주겠다면서 가방에 있던 통장을 꺼내 저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그리곤 비밀번호까지 알려주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때마침 경찰들이 들어오면서 두 모녀는 붙잡히게 되었네요. 결국 두 모녀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만 미국에서 범행을 일으켰던 상황이라 미국에 소환돼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은 자기를 이용하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면서 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저와 제 딸이 받았던 상처가 너무 컸었기 때문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혼을 선택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남편에게 위자료와 재산을 받은 뒤 지금은 미국에서 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간모녀는 미국 법령으로 죄질이 무거워 징역 80년형을 받게 되었고 평생 세상의 빛을 볼 수 없이 감옥에서 썩어야 되는 처지가 되어버렸어요. 남편은 뒤늦게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고 저와 딸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지만 받아줄 생각 조금도 없습니다. 제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을 정도로 증오밖에 안 남아있는 사람이네요. 힘든 시간들이 지나가고 지금은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해 살기 위해 노력 중이에요. 이곳에서는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제 기가 막힌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